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책을 중심으로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다뤄왔고, 이제는 이제 리더십 강의 책을 종합하면서 과연 어떠한 리더십의 함의들이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리더십 이론과 또한 실제에 관한 그러한 내용, 제5부의 그러한 내용들로 들어왔습니다. 5부의 첫 번째는 결정과 변화라는 소제목하에 문화혁명을 일으킨 모택동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해 소재의 혁명투쟁총본부 Revolutionary Rebel General Headquarters에 있던 혁명의 역군인 노동자들은 이 도시의 신문들을 접수하고 지방당위원회를 축출하고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 내용들이 당시의 문화혁명 때 상해에서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택동은 이를 극구 찬양하였는데, 그는 국내의 혁명 역군들은 훌륭하다라고 하면서 문화혁명의 리더들을 칭찬하였고, 이것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전복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혁명이다 라고 극구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문화혁명과 공산주의 혁명을 이룬 모택동의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혁명의 지도정신을 대변하는 홍기, 이 홍기라는 것이 홍기, 레드 플래그, 붉은색 깃발, 이 홍기, 이제 여기서는 한 잡지의 이름을 이제 홍기라는 그 잡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홍기의 편집자들은 고무되어 도처에 있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에게 권력을 단호히 장악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니까 빨리 권력을 장악해서 이 문화혁명을 이루어라, 이런 내용들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한때 모택동은 심경의 변화를 겪었던 것 같은데, 1967년 초와 국방장관 초에 이제 모택동과 국방장관 임표는 당시까지 중립을 유지했던 인민해방군 The People's Liberation Army, 인민해방군에게 혁명을 개입하여 좌익을 지지해 줄 것을 거의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택동과 또한 국방장관 임표가 이제 인민해방군에게 문화혁명을 지지해라, 이런 지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투쟁의 성격을 현저하게 변경시키게 될 이 놀라운 결정은 두 개의 성에서 권력 이전을 보다 온건하게 달성시키게 하였으며, 인민해방군 그리고 당 간부들 그리고 대중조직의 급진적인 행동주의자들은 삼각동맹에 가담하여 권력을 행사할 혁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니까 이 삼각동맹이라는 게 보면은 인민해방군이 있고, 그리고 당 간부, 그리고 대중조직의 급진주의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세 축이 이렇게 삼각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문화혁명을 이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은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하였는데, 즉 성과 도시 수준의 혁명위원회는 중국의 새로운 권력 구조에 이제 적합한 형태이며, 대중조직은 비록 독립적이진 않았지만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 대해서 명백히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혁명의 여세가 지속되고 혁명주의자들이 상하이 꼬뮌, 더 상하이 꼬뮌이라고 하는데, 의 탄생을 선언하였을 때, 그러니까는 이 1871년에 파리 꼬뮌이 생겨났는데, 여기에 있는 파리 꼬뮌에 이제 고무되어 가지고 이 상하이 꼬뮌을 만든 것이죠. 선언했을 때 모택동은 이 상하이 꼬뮌의 극단적인 무정부주의자를 비난하였으며, 또한 그는 이 급진주의자들에게 군 및 당 간부들과 함께 삼각동맹 내에서 활동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급진주의자들은 이에 반발하였다. 그러니까 이 문화혁명 이 속에서도 이것을 좀 약간 이제 극단주의로 나갔던 그러한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하이 꼬뮌이라는 집단인데,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니까 모택동이 이 삼각동맹 안에서 활동해라, 이 삼각동맹 안에서 활동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모택동의 말도 안 먹혔다라는 것이죠. 급진주의자들은 이에 반발하였고, 그들은 그것이 주자파에게 권력을 부활시켜주는 반혁명적인 역류라고 주장하면서 상당수의 성에서 홍위병과 인민해방군 간의 전투와 공약전이 발발했다. 그러니까 이 급진주의자는 주자파, 약간 온건주의자겠죠. 주자파에게 권력을 부활시켜주는 반혁명적인 어떤 역류. 그러니까 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아주 이게 혁명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거의 거스르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고 반대했었고, 그래서 이 인민해방군과 이 홍위병 둘이가 서로 싸우는 그런 일도 급진주의자 쪽이죠.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릴라 전투와 공약전이 발발하였고, 홍위병이 과도하게 앞서 나가자 이제 모택동은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는 자신이 부추겼던 혁명에 정지 명령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너무 홍위병들이 너무 이제 급진적으로 나가고 막 그냥 도시를 싹 쓸어버리고 막 뒤집어, 그러니까는 이 문화혁명을 모택동이 만들었지만 이것을 이제는 중단할 때가 됐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혁명적 노동자들이 무분별한 홍위병들의 규율을 잡고 통제해야만 하였고, 노동자들은 혁명을 장악하고 생산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로 공장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급진주의자들을 말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장도 여전히 돌아가야만 했었을 테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경제 활동들은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거는 어떤 이 정치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공장은 돌려야 된다라는, 경제는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과도 좀 통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경의 60개 공장으로부터 온 10만 명의 노동자들은 모택동의 선전대로 조직되어 북경에 있는 대학들을 점령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택동이 노동자들을 데려와가지고 이 각 대학들에서 이제 이 모택동의 문화혁명에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까지 싹 이렇게 잡아라, 이런 그런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모택동은 학생 리더들을 소집하여 이들의 행위를 무정부주의와 파벌주의다 라고 비난하였고, 여러분은 나를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중국의 노동자, 그리고 농민, 그리고 군인들을 실망시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지가 이 대학생들이 더 이제 급진적으로, 아주 급진적으로 나가서 결국은 무정부주의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태동 입장에서는 국가가 뭐 공산주의 국가겠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나와서 무정부주의까지 이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정책을 쓴 것입니다. 노동계급 행동주의자들은 교육기관을 접수하고 급진적으로 이를 개혁하였으며 1968년에 이르러 공산당 관료체제는 분쇄되었고 삼각혁명위원회가 중국 전역을 장악하였다. 이 삼각혁명위원회가 중국 전국을 장악하면서 기존의 공산당 역시도 관료체제가 있겠죠. 기득권, 공산당의 고위직인 것이죠. 이 관료체제가 이걸 다 뒤집어 엎는, 분쇄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태똥이 1968년 말에 수백만의 교육받은 젊은이들, 특히 홍위병 분자들을 농민으로부터 재교육받도록 농촌으로 이제 몰아냈을 때 이미 위대한 프롤레타리아 문화혁명의 붕괴는 분명히 예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이제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국가의 어떤 조직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을 모태똥도 막았고, 또한 이제 그 아주 치우친 급진주의자들이나 아니면 홍위병들, 이 홍위병들을 다 농촌으로 흩어보내 가지고 재교육받도록, 너무 너희들 급진적이야, 너무 공산주의도 이게 너무 심한 거야, 그러니까는 농촌으로 가서 좀 교육받아서 좀 적당히 하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충성심을 가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해.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모태똥은 1969년 4월 중국 공산당 제9차 전체회의 The Ninth Congres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에 파견된 수천 명의 대표들에게 문화혁명의 종언, 적어도 당분간 문화혁명의 종언을 선언하였고, 이제는 공고화의 기간이었는데 이제 문화혁명을 통해서 뒤집어진 나라를 공고하게 해야 될 그런 기간이었고, 아직 혁명은 또 완수되지가 않았고 또다시 혁명이 있어야만 할 것인데, 그 이후 수년 동안 당이 크게 재건되었으며 당의 대중 기반이 확장되어 규모가 배로 증가하고 수백만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여성의 가입이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공산당의 어떤 그 범위를 넓힌 것이죠. 굉장히 이제 그런 어떤 모태똥의 행위에 대해서 이 번스 교수님이 어떤 혁명적인 그런 행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방운동, 다운 투 더 컨트리사이드 무브먼트와 당 간부운동, 더 카드레 스쿨스, 이 양자는 하방운동과 당간부 학교, 이게 공산주의의 어떤 그 교육기관, 하방운동, 무브먼트, 그러니까 계속 농촌으로 어떻게 흩어지자, 뭐 이런 운동이고, 그 다음에 당 간부 학교, 간부가 될 사람을 교육시키는, 이 양자는 도시의 평화를 복원하고 문화혁명을 공고화하고 그리고 모태똥의 가장 깊은 관심사 중에 하나였던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농민,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 간의 3대 차별, Three Great Distinction. 이 모태똥이 보기에 Three Great Distinction, 세 가지 큰 불평등이 있는데 3대 차별이 뭐냐면은 도시와 농촌. 도시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농촌 사람들은 힘들게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 자와 농민.
그리고 정신 노동자와 육체 노동자. 그러니까 이 농촌, 농민, 육체 노동자 이쪽이 불평등하게 좀 너무 많이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도시 노동자, 그 정신 노동자가 이렇게 좀 잘 대우받는 이런 것이 차별이라고 보았던 것이,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화혁명의 좀 중요한 기치로 삼았다고 보시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규정하였던 진정한 사회적 변혁의 내용은 오히려 뒤범벅이 되었던 것인데, 노동자와 농민을 교육체제에 수용하는 것은 크게 확장되었으며 산업과 농업에서의 불평등과 물질적 동기를 제거하기 위한 일부 구체적 운동이 발표되었으나 변화는 그렇지 못하였다. 항상 이 공산주의는 일단 자본주의에 대응해서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는 걸 굉장히 그런 것들 아예 제거하고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이제 골고루 잘 살자 하는 그런 논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죠. 실제적으로는 일부 공산당의 간부들이나 그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 부를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끼니도 때우지 못한 이런 상황들, 불평등의 상황들이 더 깊게 발생한다.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역사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관료 제도에서의 다양한 개혁들, 이를테면 규모를 축소하고 분리되어 있던 국가와 당 기구들을 통일된 구조로 결합하는 것과 같은 개혁의 조치들은 권위를 어느 정도 민주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나 모태똥의 주요 타도 대상이었던 관료화 문제는 완화되긴 했어도 종식되지 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의 문제는 모태똥이 이것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 관료제 자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당의 간부이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관료이든지 아무튼 그 사람들이 누린 어떤 특권이나 어떤 그런 의식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료제적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관료제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어떤 다양한 당연스러운 그런 어떤 결과론적인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어떤 리더십을 세워가지고 이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의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 사회의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이 관료제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공동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제 간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의 허구적인 그러한 생각인 것이죠. 문화혁명에 의하여 야기된 변화는 물질적이거나 구조적이라기보다는 동기적, 정신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캐롤이라는 분이 요약한 것처럼 의식이 있어서의 질적 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인민의 태도와 행동에서의 급진적인 변혁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변화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문화혁명의 결과는 뭐냐면은 의식의 도약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 의식을 도약시킨다. 공산주의적인 측면에서 의식을 도약시킨다. 의식을 개화시킨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의식의 질적 도약이 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이걸 이루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의 혁명은 평등주의적이고 동포애적인 열망과 가치들을 증진시키는 것에서 가장 잘 표명되었다. 그러니까 이 평등이라는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 그리고 같은 동포로서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가치들을 의식화하고 그걸 더욱더 사람들 이제 마인드 속에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문화혁명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보면 문화혁명을 통해서 결국은 혁명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의식의 질적 도약.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를 제도적으로 개선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체의 의식을 공산주의화 하도록 만드는 거가 아주 개조시키는 거, 세상을 완전히 거꾸로 보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혁명이 이루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의식 속에 집어넣는 걸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기성세대 중에 이제 공산주의 이론으로 물든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 속에는 누군가가 그 의식 속에다가 바로 이러한 의식의 질적 도약과 같은 문화혁명을 통해 추구하는 공산주의 어떤 그런 사상과 세계관들을 그 안에 심어 놓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뭐 대학교 다닐 때라든가 이럴 때 그것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계속 이제 그 분들은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소신과 이념조차도 다 이제 그 방향으로 이제 정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한두 마디 한다고 하거나 제도적으로 그걸 규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미 그 사람화 돼버린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제 그것을 유토피아로 삼고 뭐 인민의 해방이라던가 너 이상향적인 유토피아적인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게 다 배어 나온다는, 그럼 그만큼 이 공산주의 사상, 막시즘, 이게 엄청나게 그 뿌리가 깊고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인간의 의식 속, 어떻게 보면 무의식 속까지 이게 파고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상황들을 인식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이렇게 중국의 문화혁명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단주의와 공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개인주의와 엘리트주의보다 고양되었는데 3대 차별과 4가지 구습들, 이 뭐냐면은 낡은 사고, 그리고 관습, 그리고 태도와 습관들, 이러한 3대 차별과 4가지 구습들이 어느 정도 제어되었으며 대중참여와 비판,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중참여와 비판 같은 것들이 권장되었다. 이게 이제 계속 의식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차별이 존재한다. 이 차별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낡은 사고, 관습, 태도나 습관들 이거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상의 변화가 중국 인민의 규범과 제도, 행동의 변혁,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심어 놓으면 그것은 사람의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상들을 심어 놓으면 그 사상 자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을 발휘해서 규범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회의 어떤 하나의 어떤 혁명까지 이끌어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란 것이죠. 이러한 어떤 진정한 변화, 거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였으며,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1960년대는 여전히 이제 빈곤 상태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생존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식량 및 주거가 있었으며, 의료 혜택을 받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새로운 동기를 배태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화혁명 때 물론 빈곤한 상태였지만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뭐 유토피아나 아니면은 공산주의 이론이라든가 어떤 공동체의 주의 아니면은 집단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에 관해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이상향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동기로, 먹고 살게 해결되니까 새로운 동기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러한 새로운 동기를 문화혁명이 불러일으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상황과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거의 이제 과거의 이제 상황들, 근대사를 봤을 때 급진적인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의 욕구가 이제
먹고 살고 그다음에 그 가운데 생존을 잘 연명하고 흰 쌀밥 먹는 거, 이제 이 욕구를 급진적 경제 성장을 통해서 채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다 한꺼번에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욕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평등이라든가 이런 욕구들이 생기다가 이제 그것을 유토피아적으로 해결하다, 완전한 평등, 이제 이런 하나의 이상향을 제시하면서 나타난 것이 막시즘인데, 그러니까 이 생존 욕구를 체험받은 그런 세대들이 이제는 이 새로운 어떤 사상과 이론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는 어떤 그러한 욕구들의 이 공산주의 이론이 부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이제는 좀 먹고 사니까 이제 그런 이론들을 학습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자신의 욕구들을 만족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과 또 갑자적인 경제성장 가운데 왜 갑자기 이런 공산주의적인 어떤,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이제 전쟁,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다시 이렇게 이게 크게 이렇게 판을 치냐. 이제 그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역설인데 급진적인 경제 성장의 그러한 결과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필요를 순식간에 채워지는 그러한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에 만족한 그러한 젊은이들이 이제는 대학교 다니면서 부모들이 채워주는 것으로 이제 체험받고 등록금이 체험받고 이제 먹고 살고 뭐 이것저것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고 하면서 이제 모여가지고는 정신적인 어떤 향유, 어떤 공산주의 어떤 이론 막시즘을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향유하면서 욕구를 체험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떤 뭐 마약과 같아서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은, 이 의식 속에 들어오면은 의식에서 이게 빠져나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흡수되어서 체내화되어 버린. 그러니까 그렇게 체내화되어 버린 그런 집단들 가운데서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생애 목표가 되어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아 실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들이 지금 기성세대로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경계하고 또한 이 대한민국 체제가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정말 어떤 커다란 변화로 정말 이 문화혁명의 완전히 반대된 어떤 그러한 뭐 자유주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완전히 사람들의 의식 한번 다시 뒤집어 엎던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던가. 아무튼 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동기란 이제 말하는 이 새로운 동기란 공동체와 협력에 대한 욕구 및 열망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개인적 생존 문제보다 더 큰 비중의 집단적 생존에 대한 참여와 같은 것이었으며 보다 고차원의 동기로는 자유, 평등, 민주주의,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었다. 이런 괜찮죠. 자유, 평등, 민주주의, 정의 다 좋은 가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이러한 가치들 추구하게 되는데 이게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삐져지면은 이게 공산주의 어떤 혁명으로 사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태똥은 이러한 강력하고도 강도 높은 동기들을 일깨움으로써 억눌렸던 분노와 불평을 분출해낼 수 있는 홍수의 문을 열어놓았던 것인데 문화혁명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 것인데 그는 이 항의를 자기 자신의 목적에 이용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분출한 불만, 욕구 이런 것들 엄청 많거든요. 그거를 이제 문화혁명을 통해서 한번 분출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라든가 어떻게든지 아무튼 분출해내라 이런 분출구를 뚫어놓고 이제 그 에너지, 그렇게 분출해놓은 그런 에너지를 자기가 잘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공산주의 사회를 이제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비상하고 이게 전략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제2단계 이 사회주의 혁명에서 이제 제1단계에 의하여 발생한 욕구와 동기들의 변혁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동기들에 반응하여 내린 결정들을 실행하는 대전략을 개시한다. 이 사회혁명에서 이제 1단계는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꼬시는 거. 1단계가 다 지나면 2단계는 고차원적인 공산주의 이론으로 사람들을 공산화시키는 거. 1단계, 2단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모택동이 진행해 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깊은 욕구를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택동에 대해서 아무튼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구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시시적절하게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한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를 그 욕구에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진정한 변혁적인 리더십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그렇게 정말 자유와 평등과 정의란 것, 진정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적인 그런 이념, 사상, 그리고 그 신념 자체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그런 하나의 변혁적인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 잘 알아가지고 그 뭐 좀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 또 고상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했을 때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지금 당장에 어떤 뭐 것들 잘 이용해서 뭐 투자를 하던가 해가지고 수익을 확보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재미있는 놀거리들을 또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취향인데 이제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자본주의 정신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물질 소비를 소비주의인 거죠. 그렇게 빠져가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어떤 철학적인 어떤 능력이라던가 사상적인 어떤 힘 이런 게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고 나약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숫자는 적지만 이 공산주의 이론으로 무장된 그러한 일부의 사람들이 이 대중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그냥 휩쓸고 그 가운데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휩쓸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미 사상적으로 다 포기하고 소비주의와 물질주의에 다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대중들은 이제 그 사상적 어떤 체계라든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딸려서 휘달려서 그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유튜브 방송 나와서 이것이 옳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 맞다 하고 몇몇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대응하거나 그것을 받아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거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상적, 철학적 아니면은 뭐 정치적이라도 그런 어떤 힘, 내공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까지 왔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지금 인식을 한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고 즐기고 여행 가고 그리고 좋은 거 경험하고 좋은 백 사고 이런 것에만 취해 있다가 뭐 좋은 자동차 사고 이런 거에 취해 있다가 정말 이 어떤 사상적인 그리고 정치 체계적인 하나의 어떤 국가의 어떤 체제적인 그런 문제들이 봉착하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손 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당했고 우리가 그래 KO 당하고 이제 또다시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좀 깨어서 우리가 이제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리더십 하는 것도 이론을 이제 우리는 리더십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잘 이제 교육화되고 또 인식화되고 또 그렇게 내용으로 쌓여지는 그러한 어떤 어떻게 보면 정치 교육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모택동은 변혁적 리더로서의 자신의 천재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비범하였던 점은 변화의 와중에도 모태똥이 보여줬던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변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잘하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러한 적시적소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변혁적 리더십인데,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자유주의 쪽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독재와 세계대전 그리고 내전을 통하여 광대한 혁명운동을 시작하고 지도하여 최종 권력을 장악했던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때로는 독재를 하고, 또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때로는 내전을 하고, 때로는 문화혁명 같은 광대한 혁명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10억이나 되는 중국 그 대륙을 다 먹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모태똥의 천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혁명적 행위와 공고화의 조류를 급진적으로 변경시키고 심지어 억류시켰던 점은 더욱더 비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태똥의 권력의 원천은 요술이 아니라 중국 인민이 새로운 동기를 강구할 수 있는 비상한 통찰력이었다. 이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건대 욕구와 동기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러한 동기와 조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얻고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태똥이 이 베이징 대학에서 거기서 이제 청각하면서 또 도서관에서 이제 일하면서 그 수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이 통찰력을 길렀던 것이죠. 그리고 동양적인 또 오리엔트적인 동양적인 사상이 또한 어느 정도 굉장히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통찰하고 이렇게 어떤 거를 사유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에서 이제 뭐 삼국지나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통찰력이 있거든요. 그런 동양적인 통찰력이 서양의 사상과 합쳐지니까 이 모태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또한 공산주의 기치를 들고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그 대륙이 처음에는 이제 자유주의 쪽에서 이제 이겼지만 점차 이제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좀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문화혁명에 대응하고 있는 모태똥의 모습을 통해서 중국 내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태똥의 모습을 통해 변혁적 리더로서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의 의사결정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또한 그의 권력의 원천이 중국 인민의 새로운 동기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었음을 들면서 변혁적 리더로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대중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임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바로 통찰력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참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는 것이죠. 토의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정치 리더십에 하는 의사결정 중에 변혁적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의사결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대중들의 동기와 욕구를 잘 읽어내기 위해 리더십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질이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1차, 2차 이야기했죠. 공산주의에서도. 우리도 1단계, 2단계 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래서 1단계에서는 우리가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것 통해서 우리 정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흰쌀밥 먹기를 이렇게 추구하면서 실제로 이걸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단계 단계에 있어서 정말 이 어떤 변혁적 리더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만족시켜준 그런 리더가 그런 리더가 일들을 해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그럼 이제 2차적인 욕구가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과연 이 2차적인 욕구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그러니까 계속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인 욕구를 좀 더 나이스하게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게 흰쌀밥만 아니라 이제는 스테이크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호캉스도 하고 아무튼 또 이렇게 해외 원정 골프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 1단계에 있는 생리적 욕구를 계속적으로 이걸 더욱더 발전시키는 거죠. 근데 2단계에 있는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사상적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는 사실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별로 없었다라고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종교단체라든가 아무튼 뭐 다른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을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하지만 하나의 어떤 전체 공감이 되는 어떤 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과연 어떠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자유를 좀 더 잘 우리가 활용하고 또 그 자유를 좀 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 기본권을 좀 더 살려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또 건전한 토론 문화로 이끌어내고 의회에서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을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것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없었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러한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심리적인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철학적인 욕구들 그리고 광범위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욕구들로 채워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그 리더십이 가져야 할 태도와 자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광범위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가지고는 이 시대의 욕구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개개인의 욕구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의 국민의 그 필요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 이 변혁적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리더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지만 지금 뭐 여러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상황,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 가운데 항상 위기는 진보를 가져오죠.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러한 리더들이 또 많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을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정책 입안자로서의 리더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정책 입안자로서의 리더.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행정부나 아니면 뭐 입법부도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택동의 경우와는 달리 관료제가 확립된 서방 세계의 정치 리더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대규모로 과도하게 관료제가 확립된 정치 체제에 속한 정책 입안자들은 다른 여타 리더들에 비해 자신들이 행동하고 있는 상호 연관된 수단과 목적들의 굴레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들이 관료제가 확립된 체제 속에 있을 때는
여러 수단과 목적들의 굴레 이런 것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 리더들은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떤 한계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압력이 아주 심하게 조여오고 정치적 환경이 광범위한 데다가 매우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이어서 다루기 힘들게 되면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환상에 빠져들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치 환경 가운데 굉장히 이제 그 환경이 이게 좋지 않으면은 어떤 유토피아적 이상주의는 다루기 힘들다. 이 정치 기반자들이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어떤 인권에 대해서 안 그러면 평등한 어떤 그런 사회라는 어떤 유토피아 아니면 세계 평화라든가 이런 유토피아적 이상주의 이런 것들이 이 정치 현실이 좋지 않으면은 그냥 다 묻혀진다. 이 정책 입안자로서의 리더는 이제 사실 이런 좀 유토피아적인 정책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는 사실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이들은 자신의 역할을 협소하고 단기적인 목적에 국한하는 단순 행위자로 축소시키는 압력을 피해야 되는데, 즉 이제 이 정책 기반자로서 리더가 그냥 뭐 기존에 해왔던 대로 하나의 관행이죠. 그대로 그냥 똑같이 하도록 하는 그런 압력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고위직 또는 하위직 행정가들이 이러한 협소하고 단계적인 목적에 사로잡혀 있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고위직이나 하위직 행정가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장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러한 유토피아적인 것들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협소하고 다른 사람 뭐 피해 안 주고 또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제 지적 안 받을 그러한 것에만 아주 단기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그것을 막 임기응변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행정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다 광대한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제도적 욕구를 지닌 기존의 행정제도에 사로잡혀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이게 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고 하고 있죠. 이 자질구레한 일, 이것이 뭐 그런 일들에 계속 그걸 하는 겁니다. 그냥 자질구레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거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냥 자질구레한 그걸만 계속 처리한 일들에 얽매이기 쉽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고위직도나 하위직 행정가들이 이러한 협소하고 이제 단기적인 목적에 국한하는 단순 행위자로 축소시키는 압력들을 피해야 되고, 또한 그들은 바로 이러한 단기적인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었고요. 이들이 보다 광대한 목표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질구레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피해야 되고, 심지어 변혁 자체도 새로운 정책 성향을 가진 그런 리더들에겐 위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변혁 자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즈벨트는 심각한 경제 침체 시기였던 1932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또한 그는 군비 통제, 전쟁 채무, 근본위 제도에 대한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통령 당선자를 가담시키려는 허버트 후보의 안에 직면한 적이 있으나 그는 이 안을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한참 경제공황 때 앞에 허버트 후보가 대통령, 공화당이죠.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루스벨트가 그 다음에 민주당이죠. 여기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후보가 기존에 이제 정책에 관해 가지고 루즈벨트를 끼어들이려고 한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라는 것이죠.
후보와 루즈벨트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참모들은 일반 대중이 두 체제 간의 화합과 연속성을 기대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 체제는 변했지만 여기 화합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경제 대공황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보와 루스벨트는 서로를 깊이 불신하였고 후보는 루스벨트의 당선이 더 심각한 경제적 침체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는데 프레이델이라는 분은 이러한 대립을 대통령 사이에 있어서 가장 기이한 투쟁 중의 하나라고 명명한 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가 이렇게 서로에 불신하면서 그리고 후보는 이 루즈벨트가 경제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경우는 굉장히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기이한 투쟁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권력 누수기의 대통령은 루즈벨트를 자신의 행정부로 끌어들이려고 하였으며 대통령 당선자는 이를 회피하려 했는데 루즈벨트는 모든 종류의 협력을 제공하였지만 후보의 정책에 대한 개입과 1933년 3월 이전에 발생하였던 연방정부 조치에 대한 책임은 피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가 저질러 놓은 것, 이 후보가 저질러 놓은 것,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연방 정책들을, 이런 것들은 네가 책임져라. 네가 대통령일 때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책임 못 지겠다.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명확히 선을 그었다는 측면에서 루즈벨트가 상당히 현명하였던 것이죠. 이거를 계속 가져오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경제 대공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것도 추진을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후보의 정책에 계속 밀려오면은 이 루즈벨트는 자신이 결국은 이루었던 이 뉴딜 정책 이것도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절연하고 나는 내 갈 길 하겠다 해서 이제 그것을 추진한 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언론과 공화당 내 여러 계통의 신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비판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에 이제 노선을 완전히 바꾸는 거니까 루즈벨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였는데 국무장관 해리 스팀스는 후보의 고교함이 루즈벨트를 하찮은 존재로 전락시켰다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아주 그러니까 고교하고 루즈벨트는 하찮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하죠. 루즈벨트는 취임하여 어설픈 껴안기를 시도한 지난 행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100일 동안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100일 동안 제가 원하는 대로 정책을 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의 경우는 극단적인 것이었는데 그는 중요한 변화의 과정에서 행동하고 있었으며 비범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제도에 얽매인 대부분의 정책 위반자들은 버마나 영국, 소련이나 미국 또는 그 밖의 어디에서든지 간에 수많은 제약 속에 활동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정 위반자들, 정책 실행자들이 제도에 갇혀가지고 자신의 정책을 펴지 못하고 그냥 그것이 이제 뭉개지는 그런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루즈벨트는 아예 처음부터 딱 선을 긋고 난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자유롭게 과거의 어떤 영매적으로 자유롭게 자기 정책을 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상황이나 대안들에 관해 매우 불충분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는데 그러면서도 다음 단계까지 자신들을 인도해줄 충분한 정보 획득을 바라는 것이다. 굉장히 앞길이 불투명하죠. 하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앞을 계속 이렇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우어는 일부 심리학자들과 의사결정 이론가들이 정의하고 채택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아래와 같은 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의사결정 모델은 단일 세트의 효용 선호들을 지닌 단일의 의사결정 단위, 행동 대안들과 그 결과에 대해 합당할 정도로 충분한 지식의 범위, 최대 효용의 행동 노선을 선택하려는 의도, 그리고 적절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와 성향 및 능력을 가정하고 있으며 정책 형성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들은 각각 위반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시 한번 좀
계산해보면 첫 번째는 단일의 의사결정 단위, 효용 선호를 가진 단일의 의사결정 단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동 대안들과 그 결과에 대해 합당할 정도로 충분한 지식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대 효용의 행동 노선을 선택하려는 의도, 최대 효용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적절한 계산을 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 이 계산을 때려가지고 이제 정책을 실행하는 거. 이게 지식의 범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최대 효용의 행동 노선을 선택하려는 그런 의도는 여기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정하고 있으며, 하지만 이것들이 다 지켜지진 않는다는 것이, 어디에서 뭐 이렇게 빠그러지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행동의 비용은 종종 매우 불투명해 장기적 차원의 이익들은 더욱 예측하기 힘든데, 아마도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많고 보다 나은 정보를 가지게 되면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과 소모되는 시간 및 자원은 매우 많이 드는데, 경제학자 로빈슨은 한계 비용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한계 효용에 유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책 기반자들은 과다한 가치들, 목표들, 그리고 이익 및 욕구들의 숲속에서 행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정책 기반자들이 인지할 수 없는 일련의 위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그러한 사람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할 경우가 있는데, 하지만은 사실적으로는 어떤 일련의 위기 구조 안에서 정치 기반자들이 활동한다. 위기 구조는 정치 기반자들이 알 수 없지만은 그런 위기 구조 속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에 얽매여 있는 정치 기반자들은 느낌과 반응으로 활동하면서 더듬거리는데, 이들은 광범위한 목적이나 의도들보다는 방법과 테크닉, 기계적 구조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것에. 좀 더 광범위한 그런 목적이나 의도와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때로는 전반적 목표들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신들 조직의 유지와 생존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추구해야 될 그런 전반적인 목표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것을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이 조직에 의해 직접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매일매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들은 심지어 관료적 형식주의와 씨름할 때조차도 이를 외면하는데, 이들은 관리하기보다는 거래하며 지휘하기보다는 타협하며 새로이 착수하기보다는 제도화하고 있으며, 이들은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책적 문제들을 쪼개고 세분화하여 자신들의 대안들을 제안하고 까다로운 문제들을 아래로 위임하려 하며 모호하고 일관되지 않은 목표들을 수용하고 적응하며 살아남으려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목표들을 쪼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고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 안 하고 기존에 제도화됐던 거 하고 타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거리하고 이렇게 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은 극대화 모델보다는 경제학자들이 명명하는 만족적 모델을 훨씬 더 잘 충족시켜주는 예로 거론된다. 그러니까 어떤 극대화, 어떤 가장 큰 극대화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들을 만족하게 시켜주면 된다라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정책을 많이 추진하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그러한 모델로 좀 더 연구하기가 편하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정치 기반자들이 정책을 만드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들이 최종적인 행정 조치들을 총재하고 실제적으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가? 사실상 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이 행정 기반자들에게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게 존재는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만약 공공정책 기반자로서 공중의 욕망과 목적들이 바로 공중의 가장 절실한 주장을 대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한다면 이들은 실질적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을 것인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러한 공중의 욕망과 목적들이란 대체로 상도에서 벗어나고 종잡을 수 없는 이익, 태도, 경향들이 결집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이것들에도 형태, 질서 및 구조가 있어서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책 기반자들이 이 공중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다면은 그런 정치 기반자들은 정말 정책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 공중의 욕망은 과연 욕구는 무엇인가? 이것은 뭐 어떤 구조도 없고 이것은 그냥 그러니까 서로 이제 분할되어 있고 그런 것인가라는 것인데 대해서 이제 번스 교수님은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의 어떤 형태가 있고, 욕구에도 하나의 질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하나의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들도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더십이, 행정 정치 기반 리더십이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공중의 목적을 잘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들을 채워나가며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공정책 기반자들은 공중의 욕구와 목표에 따라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고안해냄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달성하기 힘든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번스 교수님 입장은 사실 한 이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달성하기 힘든 것이고, 저 바깥에 있는 욕구와 열망들이란 요원하고 불완전해 변하기 쉽고 불투명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는 참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완전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정책, 결정, 체계 내에 있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욕구와 열망들은 친숙하고 가깝고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저기에서부터 여기 이르는 과정은 긴 여정일 뿐만 아니라 목표와 욕구 또한 다르며, 리더들은 행정, 입법 또는 사법적인 집단적 리더십 제도에 얽매여 있고, 또한 이들 제도들은 동료들을 건너뛰어 보다 광범위하고 멀리 있는 공중들에 호소할 수 있는 리더들의 능력을 제한한다. 그러니까 또 집단적 리더십 제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공중들의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호소에 귀 기울이고 그 욕구들을 파악할 수 있는 리더의 능력이 굉장히 제한된다. 그러니까 그 집단 내에 있으면은 그 집단을 벗어나서 다른 대중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공중에게 도달하기 위하여 입법가들과 행정가들은 현장에 보다 접근해 있는 하위 종사자들과 대표들로부터 보고를 받는데, 이들은 희망에 차 있거나 또는 불만을 지닌 선거구 주민들로부터 우편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물을 세례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집단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의원들도 이제 의원이라는 그 집단 내에 이제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단적 리더십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의 공중의 어떤 그런 필요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하위 이 종사자들 또 만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보통 보면 이제 여러 정치인들 인스타 같은 것 많이 보는데, 이제 명절 때만 되면 이제 시장 가가지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그 다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다 사오고, 그리고 또 수시로 방문하고, 쪽방청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인사하고, 또 이제 복날 되면 삼계탕도 돌리고, 이런 것, 아무튼 하면서 계속 만나고 하잖아요. 접촉하고, 무슨 동호회 같은 데도 가고, 산악회 같은 경우서 하면 사람들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 욕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필요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그런 리더십 구조에서 벗어나서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그걸 보면은 부지런하시고 또, 굉장히 좀 헌신을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들은 출판물이나 기타의 비판적 사설들을 읽거나 거리에서 또는 전화로 직접 말을 듣기도 하며 어떤 정책 위반자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공중의 태도와 희망사항을 간파하며 이러한 모든 종류의 테스트 방법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거인데 선거는 투표를 통한 거부의 위협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중 대다수 공중의 잠재적인 반응을 완전히 동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 공중의 어떤 그러한 필요들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방법이 선거라는 것이죠. 선거를 딱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주장하는 어떤 여기 선거에 참여하는 자들의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듣고 이제 이게 우리의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배변하고 있구나, 우리를 이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이기는 그쪽이 그 사람이 취했던 그런 여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그 집단의 어떤 대중의 그런 욕구들을 반영한, 좀 더 잘 반영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 선거제도 자체가 일단은 이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되는 것이죠. 이 선거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이 선거는 그 공정성을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 특히나 지금 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조금도 의심 가지 않도록 그것들은 명백하게 그렇게 밝혀질 건 다 밝혀지고 제도가 만약에 온전하다면은 그 온전한 것이 왜 온전한가라는 것이 다 밝혀지고 또 문제가 있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잘 밝혀져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선거 제도로서 정립될 필요성이 큰데 그 이유는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대중들의 욕구들을 파악해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공중과 이러한 접촉 방안들은 조야하고 불가피하게 선별적이며 왜곡되어 있는데 측정된 태도들이라는 것도 피상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의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며 무차별적인 욕구와 목적에 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들쑤시면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한 방법 하나의 방법입니다. 방법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활동 안 하는 것보다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하면서 약간 설레벌처럼 맞다 다니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방법은 그렇게 막 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뭔가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핵심 포인트를 잘 뽑아내고 그것을 잘 정리해 나가고 그러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루어가는 그것이 한 단계 더 뛰어난 정치인의 그런 모습이겠죠. 효과적인 정책 위반자들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제2단계로 이동해야 되는데 즉 정책 위반이라는 제1단계의 효과적 실현에 있어서 제2단계에서는 민중의 욕구와 목표를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는 이 욕구 자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고 제1단계 그 실제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까 계속 1단계, 2단계 말씀하셨지만 또 2단계로 가면은 그때는 민중의 욕구와 목표를 재구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물론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들을 이 정책 위반자들이나 리더들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낸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파악된 욕구와 이 목표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재구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흰쌀밥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 먹고 살고 어떤 집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1차적인 그런 목표들 이러한 것들에 관해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무조건 채워주기에 급하였다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리고 보다도 편리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사람들의 어떤 심적인 부분들까지 다 고려하면서 안정적이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또 애정이 뭐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런 필요들까지 다 생각하면서 고려해서
이 욕구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정책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좀 더 세련된 이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여러 이제 각 행정부처에서 하는 것들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나가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한 것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또 이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게 다 우리 배달의 민족인 한민족의 특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효과적인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책의 효과는 현존하고 인지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동기들을 가라앉히고 특정 형태의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결과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러니까는 이 정책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어떤 욕구와 욕망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들을 채워줌으로써 그것을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화시켜서 평화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들까지 이루는 게 베스트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바로 그 행동에서 더욱 확장된 욕망과 욕구를 창출하는 효과. 그러니까 이게 욕구하고 욕망, 욕구와 욕망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으면은 상태가 언스테이블한 상태로 사람들이 이게 막 이게 끌어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채워주면 이게 다시 스테이블한, 안정된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욕구와 어떤 욕망이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욕구와 욕망이 확장. 그럼 이 확장된 욕구와 욕망이 다시금 언스테이블하게 되겠죠. 기대가 막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채워줌으로 다시 이게 안정화되는 거예요. 이게 한 바퀴 계속 돌면서 점점 더 이렇게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이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하는 정책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해야만 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정책 입안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욕구와 가치들의 어떤 유기적 질서가 보다 고차원적인 단계들을 실현할 수 있는지 계산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런 욕구들을 하위 욕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욕구까지 채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책 입안자는 공식적인 리더들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이고 비관료적인 리더들로부터도 반응도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로타리 클럽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비공식적인 산학회 회장들 이런 것. 아무튼 그런 비공식적인 관료들, 무슨 여성단체 회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반응도 다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조화하고 전통적인 위치에 있는 리더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있는 리더들의 반응도 염두에 두려야 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이제 어떤 리더십의 통합적인 리더십의 모습인 것이죠. 한쪽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그런 의견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하나의 통합해서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하나의 변혁적 리더십을 뛰어넘는 하나의 통합적인 리더십의 그런 모습이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가 1933년이 제1단계 뉴딜의 경제적 생존 욕구로부터 1935년도에 제2단계 뉴딜의 평등주의적이고 개혁적인 요구사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인 것이죠. 수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제2의 후속적인 단계에서 실패한다. 그러니까 1단계는 잘해요. 필요를 채워주고 도로 닦거나 아니면은 여기 어디 싱크홀 난 거 채워주거나 아무튼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하지만 이런 1단계는 잘 하는데 2단계로 넘어오면서 사실 실패하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보다도 잘 보이지 않고 심리적인 것이며 또한 저변에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통찰, 아까 전에 말했듯이 통찰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 욕구들의 어떤 구조나 질서나 아니면 그 우선순위들을 잘 파악해서 민감하게 섬세하게 나아가야 될 그런 하나의 고급화 단계인 것이죠. 그렇게 그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나아가는 그런 리더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의 특정한 성공, 그리고 소수 사람들의 거듭된 성공은 그들의 직관에 대한 신뢰를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신비적 설명은 정책 리더십을 이해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며 이보다는 감정이입의 개념이 보다 유용한데,
감정이입이란 명백히 초합리적인 것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들의 욕구를 잘 알고 성공했을까? 그 사람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나? 신비한 그러한 능력이 있나?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직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감정이입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더 이야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이입. 감정이입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이유는 어떤 하나의 초자연적인 하나의 직관이나 아니면 어떤 상상, 뭐 어떤 신비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하나의 감정이입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이성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정이입, 그렇죠. 감정이입. 감정이입이란 명백히 초합리적을 재해석하는 것이며, 감정이입이 유용한 까닭은 이것이 가치의 배후에 있는 인지적, 감정적 구조들을 포착하고 이에 반응하는 정책 위반자의 능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치가 있으면은 하나의 가치, 평등, 자유 이런 가치가 있겠죠. 그럼 이 가치가 있으면은 이 가치 뒷면에는,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인지적이고 그리고 또한 감성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그런 구조들이 여기에 포착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로 이 부분을 리더가 이 가치를 추구하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유주의적인 가치가 중요하다, 아니면 평등주의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게 나오면 왜 그런 것들이 중요했을까? 지금 사람들이 경제 공황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힘들어.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불평등해, 상황이. 이런 것들을 리더가 이제 감지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지해서 이런 것들을, 욕구들을 이 가치를 통해서 실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이것을 가치로 실현시키는, 것. 하나의 욕구로 이제 이것이 요구사항이 되는 거죠, 요구사항. 뭐 어떤 정책이라든가 입안에. 이렇게 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이고, 이런 리더가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감정이입을 잘 일으키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이제 감정이입을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막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자녀들을 위해서나. 그러니까는 이제 자녀들이 엄마를 더 많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감정이입, 내 감정을 읽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읽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참, 저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감정을 읽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한 가정에서도 그렇듯이, 이 리더십 세계에서도 사람들, 대중들의 감정을 읽어주는 그런 리더가, 진정 이렇게 성공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광범위한 공중의 욕구들이 충족될 때 비로소 공중의 욕구들과 반응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신기한 일들은 아마도 경험을 통해 민감해진 촉각을 지닌 정책 리더들에 의해 또는 공중의 태도들의 외향과 외벽을 관통하여 보호벽 뒤편에 도사리고 있는 그들의 진짜 욕구와 가치들을 통찰해내는 초심자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초심자든 아주 오래된 정책 리더든 정말 이 사람들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욕구라고 보여지는 것 이면에, 그것을 관통하고 그 이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이러한 영역들을까지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통해 이것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리더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진짜 우리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알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깊이 절감하면서 그 상태에서 정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치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한데 부족하다.
라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평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 번스 교수님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제1단계 구제의 수준에서 제2단계 평등의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정책 리더십이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에 감정이입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리더십을 실현할 수 있음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토의된 내용들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의 정책 리더십은 사람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고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사람 있을까요?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감정이입까지 하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성, 당위성이. 정말 이러한 리더십을 잘 준비하고 그런 리더십에 대한 어떤 공부라던가 정말 어떤 통찰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감정이입을 통해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 리더가 할 일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이입을 잘할 수 있을까? 사회 각곳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그 내면에 있는 그 감정까지 우리가 어떻게 정책 기반자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일종의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마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까지 들어가서 그 이면까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상황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처참하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걸 견딜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든 거죠. 자신의 어떤 살아온 환경과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라든가 이런 자존심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한 번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고이 자라서 시험 통과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정책 기반자가 되고 국회의원 했지만, 정말 사람들의 그 리얼하고 적나라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 삶 현장으로 자신 한 번은 던져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서 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어떤 성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은 도저히 사람들의 감정이입도 안 되고,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도 안 되고, 그냥 겉표면만 닦는 그러한 정책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결정과 이견이라는 그런 부분들 마지막으로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지우고, 시간이 좀 지나갔기 때문에 조금만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하겠습니다. 결정과 이견. 정책 입안자로서의 리더들은 보통 비교적 정착되었거나 심지어는 구조화한 정치적 상황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즉 광범위하게 합의된 경계와 제약, 그리고 정통성이 확립된 전통, 선례 및 공표된 결정에 의하여 통치되는 정치적 상황 안에서 활동한다. 그렇죠. 이미 다 공표되고 결정된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활동한다는 것이죠. 정치 기반자 리더들은. 그것이 이제 가장 안전하고, 또 그리고 구조화되어 있고, 광범위하게 합의도 되어 있고, 사람들의 비판도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당 리더들은 대중적 영웅과 상징적인 신화, 정당의 강령과 절차, 외부적 경쟁과 내부적 압력이라는 상황 하에서 행동하며, 입법 리더들은 헌법적 정치적 제약과 기회에 반응하는데, 사법적 정책 기반자들은 규정과 선례를 고려하며, 이 규정과 선례는 심지어 모호하고 모순적인 정당화에도 불구하고 방향과 지침을 확립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교적 안정된 정치 체제에서 리더들은 또한 자신들이 엄명한 이전의 공약에도 얽매게 된다는 것이죠. 보면 이렇게 일단 이 정당 리더가 있죠. 우리가 이 정당 리더들은
뭐 대중적 영웅이라든가 신화 이런 좀 황당한 거, 그리고 정당의 강령, 그리고 외부적 경쟁, 내부적 압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입법 리더들은 그들은 헌법적 정치적 제약이죠. 헌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뭐 법률을 지켜야 되고, 이런 제약, 그리고 또 이것이 기회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이 안에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법적 정책 위반자, 정책 위반,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 리더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이들은 규정이나 선례들을 고려한다. 기존에 어떻게 했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비교적 안정된 정치 체제에서의 리더들 또한 자신들의 엄연 이전의 공약에도 이전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에도 얽매게 되는 것이죠. 이걸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리더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서 테오도르 소렌슨이라는 그런 분, 행정부의 중요한, 우리는 뭐 달에 간다라는 그런 것들 말도 하고, 아무튼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마이크를 역할을 했던 이분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일관성을 맹목적으로 숭배할 필요는 없지만 혼란과 기만의 모습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정책을 선례로 채택하고 자기 자신의 언명을 구속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갇히게 될 수도 있죠. 비록 이러한 언명들이 기자회견 시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답변에 함유되었던 국가의 공식적 문헌에 내포되었던 간에 구속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자신을 구속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공통의 사회와 경험을 거치고 비교적 정착되고 예측 가능한 정치체제 내에서 행동하고 공통의 정책 문제들을 직면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유사한 정책적인 제약과 지지를 처리해 나가는 정치 리더들의 행태들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화되고 선례를 중시하고 기존의 관습과 또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정치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행위에 관해서 예측하거나 이런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거나 정치 리더십의 이론들을 확립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위기 상황에서 종종 아무 지침이나 심지어는 부여된 권한도 없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리더들의 행동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딱 우리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 그리고 어떤 아무 지침이나 심지어 부여된 권한도 없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950년대와 1960년대 연방대법원은 시민권, 선거 과정, 그리고 국가와 종교와 국가의 관계 같은 미묘하고 긴박한 문제에 관하여 구속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절박성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이죠. 시민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민권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선거 과정. 이 선거는 아무리 말해도 그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종교와 국가의 관계. 이거 지금 봤을 때 뭐 생각나십니까? 이거 시민권. 요즘 이야기했듯이 시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요즘 이야기 나오고 있죠. 선거 과정. 요즘 선거 잘못됐다. 이게 부정선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종교와 이 정치. 굉장히 여기서 이제 지금 이 혁명을 막 일으키고 하려고 있죠. 이렇게. 딱 이 상황들이 우리나라 상황하고 딱 맞는 것인데, 이렇게. 이런 것과 관련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떤 구속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절박성, 이 연방대법원의 절박성,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의 절박성하고 비슷한 것이죠.
거의 일치하는, 거의 지금 일치하고 있어. 미국 정치하고. 이게 바로 1950년대에서 60년대 일어났던 절박성이라고 여기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2025년이잖아요. 지금 한 70년 미국의 정치에 70년 뒤져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지금. 헌법적 제재만이 아주 일반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연방 대법원은 상충되는 수많은 선례에 사로잡혀 있다. 상충되는 선례이 뭐겠습니까? 상충되는 선례. 헌재에서 지금 탄핵과 관련돼서 과거의 어떤 선례들이 상충된다. 뭐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지 판단 안 된다. 상충되는 선례. 결국 그러니까 이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70년 뒤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만 있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긴장과 갈등이 가속화되는 사회적 상황에 처했었다. 이 긴장, 결국은 이 결론이 뭐냐면 긴장과 갈등이다라는 것이죠. 딱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지금 나눠져 결정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 헌재 판결을 앞두고 지금 우리나라 또 경제 상황도 여러 가지 것들도 긴장하고 있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50에서 60년대 갈등이 미국의 정치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현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뒤져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평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소렌슨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은 스스로의 말에 구속되어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리더십의 패턴을 발견할 학문적 가능성을 언급했다 해가지고 어떤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동들, 자신의 말에 구속되는 것들, 그 행정가들이 하는 그런 전통과 선리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것들을 잘 보면은 정책 기반자들이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행동 패턴을 연구해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정립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죠. 토의되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언급하였듯이 지침이나 부여된 권한 없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결정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한지 일반화의 방법은. 그러니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침이나 권한 없이 위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리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결정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리더들의 행위들을 보고 이것을 일반화해서 체계화시킬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계엄의 상황인 것이죠. 어떤 계엄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수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쭉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급 상황에 행했던 최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그런 행위들 쭉 나열하고 그것을 하나의 그것을 한 리더십의 행위로 일원화하는 것이죠. 왜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까?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 이 리더십의 어떤 그런 어떤 것들 이론해가지고 모델화하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좀 이번에 있는 어떤 계엄 상황들은 이례적이다라는 것은 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연구 결과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해보면은.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계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의원들이나 아무튼 사람들 감금하고 밤에 통행 금지하고 아무튼 그런 어떤 무력적인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그런 것들을 했다, 지시했다, 말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막 상충되고 있지만은 헌재에서 또 지금 긴장 가운데 좀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절박성 가운데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기간적으로나 아니면은 그 결과적으로나 다른 의도는 빼더라도 결과적으로나 좀 약간 기존에 했던 것과는 다르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발견된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리더십의 이론을 어떻게 구성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계엄을 일으켰던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고 지금 계엄은 그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다른 계엄과는 다른데 그렇다면 그것을 일으킨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이렇게 연구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왜 이렇게 나왔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가라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좀 현재 상황은 상당히 좀 다른 변수적인 그런 것이죠. 유의값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표준 편차가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이 표준 편차가 이렇게 이제 가설 검정을 하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P 값이 있는 그 P 값이 이제 그래서 이제 가설 검정인데 표준 편차의 중간에 평균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이 케이스에 다 들어오는데, 물론 표본은 별로 없지만,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P 값에 이제 이게 예외적이다. 예외적.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뭐 대통령이 뭐 국가를 장악하기 위해 뭐 일으켰다. 계엄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가설인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권력을 이렇게 권한을 막 임의로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계엄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런 가설을 세우면은 이 가설에 대해서 이제 P 값이 이제 95% 유의 수준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가설이 성립한다.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아무튼 이 모델링을 어떻게 할까, 리더십에 대한 모델링을 이렇게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좀 이례적이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아무튼 좀 이런 어떤 것들을 생각했을 때 상당히 리더십 이론에 관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정책 기반자로서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도 좀 이렇게 모델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그래서 여하튼 이 정책 기반자들의 리더십은 굉장히 제약되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그 제약되는 상황들을 이게 넘어서기 위해 가지고는 바로 어떤 감정이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표면적인 그러한 것들, 대중들의 표면적인 것들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면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어떤 욕구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가치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 도출된 어떤 가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런 욕구들이 채워져서 1단계가 끝나면 또 2단계로 다시 올라가서 그 2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어떤 리더십이 진정한 어떤 변형적 리더십이고, 또한 그런 것들을 한쪽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결정들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변형적 리더십 플러스 하나의 통합적 리더십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리더십 수업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지금 참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생활들, 경제적인 어떤 흐름들이나 순환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꼭 좀 아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상황이 어렵더라도 뭐 수출이라던가 내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꼭 거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물론 영향을 받겠지만 그렇게 좀 많이 우리들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힘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져봅니다. 오늘도 수업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